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예, 고맙습니다. 오늘 새로 개강을 해가지고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네요. 예, 저는 메가랜드에서 민법 강의하고 있는 서석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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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새해가 돼서 여러분들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받으실 그 많은 복들 중에 가장 기본적인 복은 올해 합격이겠죠. 합격하시는 거, 그 기본이고, 나머지 복들은 알아서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본 복은 제가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열심히 돕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첫날이어서요, 오리엔테이션 조금 하고 하겠습니다. 첫 수업 시작하는 거였어서, 오리엔테이션 좀 할게요. 여기. 오리엔테이션 좀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현재 위치 파악, 그 다음에 강의 교재,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현재 위치부터요. 이 화살표가 시간의 흐름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에요. 1년의 시간이에요. 시험은 이날 칠 것 같습니다. 달력 확인했는데 마지막 토요일이에요. 마지막 토요일 항상 치니까 10월 25일 날 칠 것 같고, 이 시간을 건 1년 가까운 시간을 딱 절반 쪼개면요, 반은 이론 공부하고 반은 문제풀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제가 여기 공부에 관한 과정을 건물 짓는 일의 비유를 잘 들거든요. 건물, 그 멋진 건물을 하루아침에 뚝딱 지어 올릴 수는 없지. 건축 공정이 있잖아요.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 우리 공부도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기초이론, 기초이론 때는 바닥공사한 거예요. 11월, 12월 7주 동안 바닥공사에서 기초공사한 거고, 그 다음에 1, 2월 이번 강의부터는 9주 동안 골조공사할 거예요. 뼈대를 세울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번 이론 수업 한 번 더 남았거든요. 3, 4월. 그때 살을 입히고요. 공구리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건물이 완성되는 거야. 이렇게 대충 이렇게 진행되고, 우리 현재 위치는 골조공사, 뼈대 세우는 겁니다. 뼈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험을 치기 위해서 대충 알아야 될 양을 100 정도로 잡았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냐면 11월, 12월은 그냥 맛만 본 거야. 그러니까 퍼센티지로 보여드리자면은 한 10에서 20%? 조금 한 거죠, 조금. 그 다음에 이제 이번 1, 2월 기본 이론 과정에서 한 70% 정도 나갈 거예요. 70% 정도. 나머지 30%는 언제 하느냐? 요때 합니다. 다음번 한 번 더 남았죠? 3, 4월 이론 수업. 요때 30%를 추가를 하는데, 그때는 30%만 하는 게 아니고 1, 2월에 했던 70%를 반복하면서요. 조금 작게 빠른 속도로 반복을 하면서 그때 안 했던 거 30%를 추가시켜서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때 다 해주지? 이때 1, 2월에? 그러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이렇게 나눠서 7대 3으로 좀 나눠서 하는 이유가, 첫째 이유는 양이 많아요. 양이 많아서 구주에 하기에는 턱없이 시간이 부족해요. 첫 번째 이유는 그거고, 두 번째 이유는 설령 시간이 충분하다 하더라도 처음에 다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이라고 하는 게 저 앞에 내용하고 뒤에 내용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나오는 내용을, 뒤에 내용을 알았을 때 앞에 내용도 이해되는 게 있어요. 500페이지 내용을 배워야지만 100페이지 내용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500페이지는 아직 진도가 안 나갔으니까 그거를 갖다가 100페이지 진도 나갈 때 막 무리하게 설명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지거든. 그때 패스했다가 500페이지를 배우고 두 번째 순환 돌 때, 그때 이제 설명을 하면 훨씬 더 매끄럽게 효율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눠서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그래서 사실 메가랜드 원래 이 커리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자기들 생각은 그래요. 현장은 그렇지 않은데, 메가랜드에서 원래 계획은 기초 이론 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기본 이론 때 전부 다 하고 100%다 하고, 3, 4, 5는 요약을 좀 해가지고 한번 이론 강의를 요약해줘라, 이렇게 하는데, 그게 되는 과목이 있고 안 되는 과목이 있습니다. 민법이 대표적으로 안 되는 과목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9주 때 다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핵심 요약이, 저는 핵심 요약으로 안 하고 그냥 기본 이론 2예요. 그냥 기본 이론이 4개월 동안 진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 이론 1, 기본 이론 2. 심화, 핵심 이런 건 없습니다. 기본만 하면 시험 붙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4개월이 전부 다 기본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근데 기본 이론인데 두 번 듣는 게 있고, 여기 한 번 더 하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두 번 듣는 게 있고
한 번 넣는 게 있고 그렇다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한 70% 정도 진행하는 요 골조 공사를 이제 시작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위치는 여기에요. 되셨죠? 그 다음에 또 걸리네. 강의 교재, 수업에 쓸 강의 교재. 일단 그림인법으로 합니다. 그림인법. 책 다 가지고 계시죠? 예, 저거 가지고 주 교재예요. 메인 교재고 1, 2월부터는 부교재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다들 뭐 준비하신 것 같은데 기출 지문 족보라고 하는 책이에요. 족보에 말 그대로 족보 빅데이터입니다. 이 책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책의 내용을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는데 요거는 저기 예전 13회 시험부터요. 13회 시험부터 해서 이번에 치러졌던 35회, 얼마 전에 치러졌던 35회 시험을 문제들을 그러니까 오지선다형 객관식 문제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전부 다 분해시켜가지고 지문 단위로 다 해체를 해서 그림미법 목차에 맞게 재구성을 한 거예요. OX 문제집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엄청난 빅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목차가요. 그림미법 목차하고 100% 일치해요. 완전히 일치해요. 이거 같이 보기, 연동해서 보기 좋게 3번 법률의 요건에서 그림미법 15페이지에서 16페이지 나오는 내용이다. 거기 관련된 기출문제를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몇 년치예요? 한 23년치? 중간에 한번 추가 시험 친 적이 있기 때문에 한 24번 시험을 24년치를 다 모아놓은 거예요. 엄청. 그렇게 모아놓고 비슷한 문제들은 비슷한 걸 이렇게 엮었어요. 20회, 24회, 19, 24, 28 이런 식으로. 근데 조금 중복 소개를 해야 되겠다 싶은 것은 이렇게 해서 딸린 문제 형태로 화살표 형태로 해서 비슷한 부류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엄청 정성스럽게 정리해 놓은 빅데이터입니다. 요거 수업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요거 아주 이론 수업 하고요. 하고 요 단락 정도로 끊어 가지고 바로 요 정도 요걸 법률 요건을 배웠다. 그럼 여기를 바로 와서 바로 풀 거예요. 기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결국 우리 시험 치려고 하는 거니까 이론에서 그치면 안 되죠. 예, 그렇게 해서 이론 보고 문제 풀고 이론 보고 문제 풀고 적당하게 짧게는 한 10여 분, 길게는 한 30분 정도 이론 보고 바로 문제 풀고 이렇게 해서 할 겁니다. 보시면은 OX니까 O는 그냥 O라고만 돼 있고요. X인 것은 간단하게 옆에 해설도 좀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할 건데 이 책을 근데 다 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지금 제가 OT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요게 1, 2월 과정에서 70% 정도 진행이 될 거거든요. 당연히 여기도 70% 정도 진행이 될 거예요. 거기에 진행한 것만큼만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다 못 봐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3, 4월에도 볼 건데 3, 4월에는 어떻게 볼 거냐. 1, 2월에는 정규 수업에 볼 거예요. 오전 정규 수업에 보고 3, 4월로 들어가면 어떻게 수업한다 그랬죠? 요 70을 반복을 하면서 추가 30을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겠지. 더 많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문제까지도 다 풀어버리면 감당이 안 됩니다. 정규 수업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3, 4월은 오후 특강이 한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전 시간은 4시간 풀로 요거 이론 수업만 쭉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식사하시고 돌아오셔가지고 한 2타임 정도, 2시간 정도 오전에 요 진도 나간 거를 거의 다 풀 거예요. 이렇게. 그때 이제 1, 2월 과정에서 70% 정도 푼 것도 반복 풀 거예요. 다시 풀 거예요. 거의 다시 풀고 해서 그때 거의 다 푸는 거로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1, 2월에는 주 교재 그 정규 강의에서 쓰는 보조 교재를 쓸 거고 3, 4월에는 특강 교재로 낮에 그때 써서 2번 이렇게 활용할 거니까 예, 많이들 이용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 되게 좋거든요. 엄청 제가 만들었지만 정말 좋습니다. 이거 제 합격 수기 같은 거 보면 제일 많이 언급되는 책이 이 책이에요. 이 책의 도움을 제일 많이 받았다. 이 책만 자꾸 파시면 됩니다. 이 책 자랑 조금만 더 해볼까요? 프로모션. 예. 나의 목표? 여러분들 목표가 뭡니까? 여기 학원에 오신 목표가 시험 붙으려고 합격하려고 오신 거지 뭐 민법 교양을 쌓으려고 오신 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합격. 그럼 합격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길을 밟아야 가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시험 본질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중개사 시험은 객관식 시험이에요. 주관식 논술형 시험이 아니고 객관식 시험이에요. 객관식 시험의 본질은요, OX입니다. 결국 OX죠. 그 문제가 크게 2가지 타입이 있죠. 다음 중 옳은 것은, 다음 중 틀린 것은. 옳은 것은 요거는 옳은 지문 하나에 틀린 지문 4개 있고 다음 중 틀린 것은 그럼 거꾸로지. 요즘은 조금 박스형 문제들도 많이 나오죠. 그래봤자 그 박스 기억, 니은, 디귿 넣어놓고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틀린 것을 고르면 이렇게 해서 뭐 기억, 니은, 기억, 디귿. 결국 본질은 뭐냐? 지문 하나하나가 O인지 X인지를 판단하는 게임이거든요. OX 도사가 되셔야지. 객관적 시험을 잘 치려면. 근데 이 문제집이 기출문제 족보가 OX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열심히 하시면은 객관적 시험을 잘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메타인지라고 아시나? 메타인지. 이 시대 학습 키워드 아닙니까? 메타인지, 이 메타라고 하는 것은 한 차원 위에 있다 이런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상위 인지 이렇게도 하는데, 인지라고 하는 게 뭐냐? 그 인지 위의 인지거든요. 인지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뭔가를 알아가는 과정이죠. 뭔가를 아는 것을 인지라고 하죠. 너 그거 인지하고 있냐? 알고 있냐? 이 소리지. 아는 게 인지라면 메타인지는 그 위에 있는 인지예요. 뭐냐면은 내가 뭘 아는지 모르는지를 아는 걸 메타인지라고 하는 거죠. 뭘 아는 건 인지고 내가 뭘 아는지 뭘 모르는지를 알아내서 그 모르는 것을 아는 쪽으로 자꾸 컨트롤하는 거야. 조정하는 거. 그게 메타인지거든. 상위인지. 예, 공부를 잘 하려면 시험을 잘 치려면은 인지보다는 메타인지 능력이 좋아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지하고 관계된 건 IQ죠. IQ 머리 좋으면 뭔가 잘 알아듣지 않습니까? 빨리빨리. 근데 사실 학창 시절을 돌이켜 보면 학창 시절 그 석차가 성적이 IQ 순서대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머리 되게 좋아도 성적은 별로인 애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최우수 성적을 받는 애들이 보면 IQ는 적당히 있고 적당히 그 다음에 메타인지가 좋은 거지.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빨리 알아차려요. 그러니까 수업을 들으면 아, 내가 저걸 못 알아들었다. 저걸 알아들었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공부하라 그러면 알아들은 거 냅두고 알아들었으니까 안 거니까 자기가 모르는 거 있죠. 잘 이해 못한 거. 거기를 파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모르는 게 없어지지. 메타인지 감각이 좋아가지고. 근데 공부에 젬병인 분들이 어떤 특징이 있느냐? 아는 것도 없고 모르는 것도 없어요. 자기가 뭘 아는지 뭘 모르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공부를 하라 그러면 어떤 행동을 보이시냐면 좀 학습이 안 되는 분들은 학습을 열심히 하는데 아는 거 위주로 공부한대요. 책을 읽어도 자기가 이해된 거 있죠. 조금이라도 이해된 거 그거를 위주로 공부한대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공부한다는 느낌이 있거든. 책을 읽었을 때 막 이해가 되니까 내가 이게 공부라고 생각하는데 따지고 보면 시험에는 1도 도움이 안 되는 행동이죠. 근데 그건 어차피 알았으니까 그쪽 문제가 나오면 맞출 거거든요. 내가 모르는 거를 자꾸 공부를 해가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아는 거로 바꿔야 되는데 그걸 못하지. 어디가 모르는지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헛수고만 하고 그런다고 해요. 교육학적으로. 그래서 메타인지는 인지는 IQ는 타고 태어나는 DNA이기 때문에 이거는 부모 탓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고 그리고 이 인지는 성적하고는 직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메타인지는 희소식이 뭐냐면은 올릴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트레이닝을 하면 좋아진다는 거지. 근데 메타인지를 올리는 좋은 방법 중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설명하기. 내가 금방 들은 거 있죠? 그걸 누군가에게 설명을 해보는 거지. 내가 뭘 모르면 설명이 안 되지는 아시죠, 여러분들? 내가 잘 알아야지 설명이 되지. 그러니까 내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내가 아, 이 부분을 모르구나. 설명이 콱 막히거든, 자기 스스로. 그러면서 뭔가를 더 알아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실이 이렇게 수업 진행되면 이 교실에서 제일 많이 배우는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 선생이에요.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연구를 해오겠어요. 내 스스로가 설득이 안 되는데 뭐 누구를 가르치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막 깜지 쓰고 외우려고 하면 하지 마시고 수업을 딱 들으시면은 한 15분 들으셨어, 동영상을. 영상 복습할 때. 그럼 딱 끊어가지고 집중하셔서 듣고 15분 동안 들은 것을 이렇게 되뇌어 보면서 설명을 해보는 거지. 노트에다 정리도 막 깜지 쓰고 막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뭘 들었는지 이렇게 목차를 세워가지고 설명을 해보는 거야. 설명을. 누가 내 설명을 듣고 있겠어, 근데요. 그 자기 스스로에게 설명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또 메타인지를 능력을 높이는 방법 중에 좋은 게 뭐냐면은 시험 치는 거예요. 시험. 테스트 하는 거죠. 테스트 해보면 내가 어디를 모르는지 정확하게 알게 되거든요. 시험을 딱 쳐보면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틀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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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렸다는 게 뭘까요? 당신은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을 쳐봐야지 내가 이 부분을 아는지 모르는지 알게 되거든요. 그럼 틀렸으면 모르고 있는 거니까 여기를 공부를 더 하면 되지. 다시 아는 거. 다음에 안 틀리게.
근데 사람들은 시험 치는 걸 극혐하죠. 그렇죠? 왜? 감정이 상하거든. 비가 내리는데 자존감이 무너지고 누가 이걸 좋아하겠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시험을 겁내면 안 돼요. 시험을 겁내면 진짜 시험에서 무너지는 거지. 진짜 시험 치러 가서. 그렇죠? 모의 시험 같은데 참여하시고 시험을 겁내지 마시고 그걸 기회로 삼으셔야지. 아, 내가 여기를 모르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소중한 기회로 삼으셔가지고 틀리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거기를 공부하시면 돼요. 기분 나쁘네 하고 그러지 마시고. 예. 근데 처음부터 이 시험이 이렇게 우리 이제 시스템에도 한 달에 한 번 보는 모의고사 시험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한 달에 한 번밖에 없지. 그 시험을 스스로 쳐야 돼요. 셀프 테스트. 계속 이 정도 공부했으면 자기 스스로 계속 시험을 치게 해야 돼요. 근데 처음부터 공부 초기부터 완성형 문제, 오지선다형 문제를 푼다는 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좋은 게 셀프 테스트 하기 좋은 게 뭘까요? OX예요. OX, O냐 X냐 이거 단순한 문제. 그거 자꾸 하면은 모르는 거 나는 O라고 대답했는데 정답은 X네? 그럼 그때 틀린 거잖아. 잘못 알고 있는 거잖아. 그럼 다시 공부하면 되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기출지문 족보를 잘 하셔야지. 저게 OX 문제집이거든요. 메타인지를 올리는데 엄청 훌륭한 도구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쓰시면 되고. 세 번째, 우리 시험도 운전면허 시험처럼 예상 문제집이 좀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운전면허 시험 요즘도 그렇습니까? 그 문제집 안에서 다 나오나요? 다들 예전에 따져서 모르시죠? 저도 요즘도 그럴 것 같은데 그 안에서 문제 풀 안에서 그냥 비슷하게 똑같이 내지 않나요? 우리 시험도 예상 문제가 있으면 문제집은 좀 두께가 있다 하더라도 예상 문제집 요 안에서 다 나온다. 요거만 봐라. 그럼 참 좋겠는데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도 예상 문제집이 있는데 예상 문제 이퀄 기출 문제입니다. 기출 문제가 곧 예상 문제입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게요. 보세요. 우리가 치는 시험이 36회죠. 그러면 35회까지 치러진 거죠. 1회부터 35회. 15회 때는 난리가 나서 추가 시험도 쳤거든요. 총 36번 시험 쳤어요. 36번 시험을 쳤는데 이게 40문제죠. 한 번 낼 때 40문제. 그 다음 오지선다형 문제니까 대충 이렇게 곱해보면 이 다 곱하면 7,200개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험이 치러지면서 이 시험에 쏟아져 나온 지문이 민법 지문이 7,200개 지문이 역사 속에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이 제 아무리 양이 많다 한들 7,200개 지문을 벗어나는 문제가 있을까요? 없어요. 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가 오래된 시험은 나올 만한 문제들은 다 나온 거예요. 다 나왔어. 그러니까 몇 년 지나고 나면 다 모든 문제들이 재탕 삼탕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6개 시험 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논점인데 소중하게 아껴뒀다가 계속 소중하게 아껴뒀다가 36개 때 딱 보따리 푸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나올 만한 문제들은 다 나와 있는 상태의 시험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치는 시험도 100% 기출문제에서 거의 다 나옵니다. 거의 다 나옵니다. 물론 100%는 아니죠. 완전히 처음 나오는 문제들도 있거든요. 한 10% 정도. 근데 그거는 어차피 시중에 어떤 교재 가지고도 대비가 안 됩니다. 그거는 최신 판례 가지고 문제를 내는 거기 때문에 없었던 판례 가지고 문제를 내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대비하는 방식이 달라야 돼요. 다르고 본질적으로는 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험이 절대평가 방식 시험 아닙니까?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80점을 넘기면 되거든요. 80점 넘기면 되는 게 아니라 80점이 만점이에요. 60점을 넘기면 되고 80점 이상 점수는 의미가 없죠. 계산을 해보면 머리를 좀 써보면은. 그쵸? 어차피 저쪽에서 과락은 면해야 되니까 40점은 최소한 받아줘야 되고 40에다가 80 받으면은 평균하면 60 나오니까 80을 넘어가는 82.5, 85, 87.5는 잉여 점수, 쓰레기 점수예요. 필요 없는 점수죠. 내 합격에 1도 도움을 안 주는. 그러니까 실질적인 만점은 80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신 판례들 모조리 다 틀린다 하더라도 기존에 나와 있는 기출 문제가 거의 한 85에서 90% 가까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것만 하셔도 충분히 1차 시험 붙는데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완전히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게 예상 문제입니다. 곧. 그러니까 이걸 족보를 열심히 하시면 되지. 저게 기출 문제들을 다 모아놓은 거거든. 기출 문제 지문들을 제가 편집도 가급적 많이 적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 문장에다가 제 손을 최소한으로 메스를 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문을 살려서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뭐로 보나
모든 면으로 보나 이 기출지문 족보를 계속 막 찢어질 정도로 막 이렇게 다 했고 다를 정도로 이렇게 열심히 하시면 시험에 합격하실 수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요거 족보가 여러분들을 합격으로 이끄는 나침판이 되어서 얘가 이끄는 대로 잘 따라가 보세요. 잘 따라가 보면은 합격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요거 같이 쓰는 거예요. 같이 그렇게 쓰고 됐습니다. 이 정도 하고. 그래서 메가랜드 캐치프레이즈가 이거 아닙니까? 강사력이 합격이다. 이렇게요.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꾸고 싶네요. 기출지문 족보가 합격이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이 쓰니까 많이 활용하세요.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수업은 이제 PDF 그 책을 그대로 보여드리면서 수업을 할게요. 창을 바꾸겠습니다. 여기에요. 그래서 수업은 항상 그림 입법 여기가 10페이지거든요.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산 4개 나와 있는 그림. 산이 4개다. 우리 민법, 공인중개사 민법 시험 출제 영역이 4파트거든 이렇게. 그래서 산이 4개예요. 여기를 항상 보고 시작할 거예요. 수업을 당분간. 중간중간에 많이 볼 거예요. 전체 숲을 보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산 이름은 민법 총칙입니다. 총칙. 총칙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총칙 중에 법률행위에서 10문제를 내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법률행위를 공부하시는 거야. 법률행위 목차가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 법률행위, 사람들이 법률행위, 뭔가 사람이 하는 행위네.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걸 만들려고. 권리 변동시키려고. 변동, 권리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려고 법률행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률행위 공부 들어가기 전에 권리 변동의 모습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민법이 41번부터 문제가 시작되죠. 1교시 1번부터 40번까지가 부동산 학계론 문제고 41번부터 80번까지가 민법 문제인데 41번 문제로 요게 한 번씩 등장을 하거든요.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의 모습과 구체적인 예를 매칭시키는 문제. 요거를 좀 보고 가겠습니다. 요게 12페이지입니다. 그림민법 12페이지로 가보시면은 12페이지로 가볼게요. 여기를 볼 건데 잠깐만요. 제가 마이크를 너무 많이 아니 바보 같은데요. 잠깐. 이거를 뒤에다. 자, 여기 12페이지. 여기 넘버 1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뭐냐면 1교시 이거예요. 넘버 2 나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넘버 4까지 있어요. 4교시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책하고 똑같은데 조금씩 편집해 온 거 있거든요. 이렇게 뭐 몇 페이지, 관련 페이지 보시면 잽싸게 노트에 두셨다가 혼자 공부하실 때 가서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형광펜은 그냥 제가 이거 위주로 설명해야지라고 스스로에게 하려고 뭐 해놓은 거니까 여러분들도 뭐 여기 위주로 공부하시면 돼요. 밑에 보시면은 조금씩 다른 부분도 있거든. 여러분들 책에는 이 그림 없을 거예요. 없죠? 밑에 가보세요. 없죠? 제가 붙여온 거거든. 설명하기 위해서. 없어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위로 올라가서요. 자, 권리의 변동이라고 하는 게 뭐냐? 권리의 생로병사라고 했어요. 사람이 태어나서 늙어 병들어 죽듯이 권리도 그러거든요. 권리의 생로병사, 권리가 태어나는 것, 발생, 권리가 변경, 권리가 사라지는 소멸. 발생, 변경, 소멸을 합쳐가지고 부르는 말이 권리 변동이었습니다. 권리 변동. 그 구체적인 모습을 한번 나눠볼게요. 권리의 발생은 권리의 주체 입장에서는 권리의 취득이라고 얘기하고요. 권리의 소멸은 제일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권리의 상실이죠. 주체 입장에서는. 자, 권리 발생에는 두 가지 발생이 있습니다. 절대적 발생과 상대적 발생이 있습니다. 절대적 발생, 상대적 발생이 있습니다. 근데 발생이라는 용어보다는 취득이라는 용어를 더 잘 쓰거든요. 그래서 취득으로 표현하면은 절대적 발생은 원시 취득, 상대적 발생은 승계 취득 이렇게 불러요. 자, 어떤 뜻인지 한번 배우셨는데 우리 기초에서 그렇죠. 11월, 12월에서 절대적 발생 원시 취득이라는 것은 권리가 처음 생기는 것. 어떤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초하지 않고 새롭게 처음 생기는 것을 원시 취득, 절대적 발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건물을 지었습니다. 건물을 지으면 건물의 소유권이 처음 생기는 거죠. 원시 취득. 그 다음에 무주물 선점이라고 들어보셨죠? 민법 제252조 무주물 선점.
무주의 동산, 주인이 없는 동산은 소유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면, 선점, 찜하면 소유권자가 되죠. 내 거 될 수 있죠. 바다가서 낚시해서 고기 한 마리 잡으면 고기의 소유권이 생깁니다. 처음으로 생기는 원시 취득이죠. 절대적 발생. 그 다음에 시효 취득도 그랬는데요. 점유취득 시효. 요 그림 한번 보셨는데 담장을 잘못 세운 거지. 이 토지하고 이 토지의 법적 경계는 여기인데 예전에 담을 잘못 세워서 여기다가 담을 세워놓고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20년 정도. 그럼 여기 빗금 친 부분은 갑의 땅이에요. 사실 진실은. 여기가 경계이기 때문에. 하지만 자기 땅인 줄 알고 담장을 여기 세워놓고 얘가 점유를 해왔지. 20년 동안. 소유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뭐라고 불렀더라? 그때 자주점유. 평온하고 공연하게. 20년을 살아버리면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버리지. 완성되어 버리면 그 자체로 소유자가 되지 않고 뭘 해야 되던데? 등기를 해달라고 하죠. 을이 갑에게 등기해달라고 하면 안 해줄 거거든요. 그러면 소송 걸어서 등기 청구 소송에서 이겨서 승소 판결 받아가지고 강제로 등기를 받아옵니다. 이렇게요.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러면 여기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죠. 자, 이 소유권 취득은 갑하고 을하고 매매해서 이렇게 소유권이 이렇게 넘어온 게 아니고요. 오랫동안 지속된 점유라는 사실이 권리로 승화된 거예요. 소유권이 새로 발생한 거예요. 새로 발생하는 원시 취득이죠. 74페이지라고 적어두시고 복습하실 때 한번 가서 보세요. 원시 취득 찾아서 읽으세요. 거기 보시면은. 이게 원시 취득이어서 이게 만약에 승계 취득이라면 매매 계약을 통해서 승계된 것이라면 갑 소유 토지 위에 이 소유권을 제한하고 있던 압류나 가압류나 저당권이 있었을 때 그대로 따라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새로운 소유권 취득이에요. 세술은 세부대처럼. 그러니까 이게 등기를 딱 마치게 되면 이 토지 위에 있었던 압류나 가압류나 저당권은 전부 다 소멸해버립니다. 깨끗한 소유권을 새로 취득하는 거죠. 그런 거 74페이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게 원시 취득이에요. 그 다음에 승계 취득으로 가볼게요. 승계 취득은 뭐냐? 상대적 발생이지. 상대적 발생. 타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가 타인에게 있었어요. 나한테 처음 생기는 게 아니고 타인이 가지고 있던 기존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 승계되어서 생기는 것을 말하고, 이 승계에는 두 종류의 승계가 있습니다. 이전적 승계가 있고 설정적인 승계가 있습니다. 이전과 설정 둘 다 승계인데 어떻게 다르냐면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이전이 되면 이렇게 됩니다. 권리가 이렇게 돼서 전번 주인은 권리를 상실합니다. 상실하면서 권리가 통째로 다 넘어가는 거. 이게 이전적 승계고, 설정적 승계는 전주의 권리, 동그라미 온전한 것이 권리라면 그 한 조각 한 조각을 권능이라 그러거든. 권리의 힘을 구성하는 한 개의 힘들을, 그 힘 한 개만 떼어서 준 거죠. 그러니까 권리는, 전주는 권리를 상실하지 않습니다. 상실하지 않은 채 그 힘 중에 일부를 떼어서 주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죠. 자, 이전부터 볼게요. 이전은 전주의 권리가 후주에게 그대로 승계되어서 전주는 권리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매매가 되었을 때, 상속이 이루어졌을 때 그런 일이 생기는데, 매매 같은 경우는 특정 승계고요. 그 다음에 상속 같은 경우는 포괄 승계라고 해요. 그러니까 특정 승계하고 포괄 승계는 둘 다 이전적 승계예요. 이전적 승계에서 하위 분류예요. 매매 같은 경우는 개개의 취득 원인 하나에 권리 하나가 이전되는 거예요. 1대1로 대응해서. 예를 들면 매매 계약을 했어. 갑과 을이 이 건물 매매 계약을 하면 이 건물의 소유권 하나만 이전되지 그 밑에 있는 토지의 소유권도 덩달아 같이 이전된다든지 옆에 세워뒀던 자동차의 소유권이 넘어온다든지 그렇지 않거든요. 건물 매매면 건물 소유권 하나 이전. 토지 소유권도 넘기려면 토지 매매를 또 별도로 해야 돼요. 이렇게 원인 하나의 권리가 1대1로 대응해서 하나씩만 넘어오는 것을 특정 승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매매, 증여, 교환, 경매가 다 그래요. 포괄 승계는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시면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됩니다. 사망하는 순간부터. 그러면 이분이 갖고 있던 여러 개의 권리, 이 권리들이 엄청 많았거든.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까지. 빚도 대물림한다 들어보셨죠? 권리와 의무가 전부 다 상속이라는 원인은 하나의 원인인데 권리와 의무가 다 번들로 넘어오는 거지. 이전되는 거. 이게 딱 느낌이 오죠. 포괄 승계라고 해요. 그러니까 특정이나 포괄이나 둘 다 이전이에요. 이전. 하나만 이전되면 특정 승계, 포괄적으로 이전되면 포괄 승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설정적 승계는 전주의 권리는 그대로 존속해요. 권리를 잃지 않아. 전주가. 신권리자, 후주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후주가 전주 권리의 내용 중 일부만 빌리는 거지. 잠시 이렇게. 이게 설정적 승계입니다. 전세권이 설정되거나 저당권이 설정될 때 그런 모습을 연출하는데요. 보시면은
갑이 자기 집에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줬어요. 설정해 주면 소유권을 잃는 게 아니죠, 얘가. 소유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소유권이 세 개의 힘의 합치거든요. 사용, 수익, 처분 권능의 총합이거든. 그 중에서 2년 계약을 했다 그러면 2년 동안 당신이 사용하고 수익하세요라고 사용하고 수익 권능만 떼어서 이렇게 넘겨준 거지. 그 얘는 여전히 주인이죠. 소유권을 잃지 않고. 그 2년 기간이 끝나고 나면 사용 수익 권능은 되돌아오겠죠. 이쪽으로. 이렇게 했을 때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전해 준 게 아니고 설정해 줬다 이렇게. 이 건물 주인이 전세권 설정자입니다. 설정해 준 설정자고 이 사람은요.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놈자자를 붙이면 됩니다. 그냥 전세권자. 이런 것도 있는데 저당권 설정. 자, 저당권이라는 권리는 담보물권이어서 채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그랬어요. 채권 없이 저당권을 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저 갑에게 돈을 빌려줬어. 돈 1억 원을. 돈 1억 받을 채권. 얘는 채무자가 됐지. 그 혹시 돈 떼일까봐 담보 요구해서 채무자 집에 저당권을 설정받는 거지, 채권자가. 그래서 이 갑은 이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건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능이 있는데 저당권자에게 처분 권능을 떼어서 주는 겁니다. 저당권자가 되었다고 해서 얘가 저당권자가 될 거거든. 채권자가 저당권자 이퀄이거든요. 저당권자가 되었다고 해서 저당권자가 이 집에 들어가서 기거한다든지 사용한다든지 수익을 낼 수는 없고요. 사용 수익의 힘은 여전히 소유자가 갖고 있고, 그쵸? 처분 권능만 주는 거야. 언제 처분할까? 아무 때나 처분하면 안 되고,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할 때, 하지 않을 때, 하지 않을 때. 5글자로 뭐라고 하더라? 채무 불이행. 그러면 바로 이제 처분해요. 처분 방식이 뭐더라 이게? 경매죠. 경매 처분하는 거야. 이런 저당권자들은 소송 절차도 없이 저당권이 가지고 있는 내재되어 있는 경매권을 곧바로 행사하거든요. 이런 경매를 무슨 경매라고 불렀던데? 임의경매. 강제경매 아니고 무슨 경매? 임의경매. 임의경매를 해서 바로 경매 들어가서 요거로 팔아버리죠. 경매 절차로. 환가시켜서 현금화시켜서 이 돈을, 이 채권을 저당권자라면 제일 중요한 핵심 단어가 뭘까요? 우선 변제. 다른 채권자들하고 평등하게 나눠먹기 하지 않고 저당권자가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선 변제권자가 되는 거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보시면은 소유자가 얘한테 저당권을 설정해 준 거지. 설정. 그러니까 채무자가, 돈을 빌리는 채무자가 저당권 설정자가 되는 겁니다.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는 저당권자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보통 현실에서는 이쪽이 채권자가 KB, SB 이렇게요.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은행들이 보통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행들은 저당권 설정자예요, 저당권자인 거예요. 저당권자예요. 우리가 돈을 빌리는 우리가 저당권 설정해 주는 거야, 은행에다가. 내가 못 갚으면 니들이 팔아라, 내 집을. 이렇게 설정해 주는 거야. 이런 게 설정적 승계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취득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변경. 권리의 변경은 세 종류의 변경이 있어요.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 이렇게 있어요. 근데 주체의 변경은 잘 보면 주체의 변경은 좀 지워가면서 할게요. 주체의 변경은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 동일, 이 동일에서 화살표가 3개 빠져나오고 있거든요. 이 3개는 동일 현상이다. 부르는 말이 다를 뿐이지.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갑이 건물을 팔아가지고 소유권이 이렇게 을에게 이전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을이 봤을 때는 이쪽 모습이야. 권리의 이전적 승계 취득이지. 을이 봤을 때 이전돼 온 거잖아. 자기가 취득한 거지, 건물의 소유권을. 근데 이게 옆집 사람이 봤을 때요. 옆집 사람, 구경꾼이 봤을 때는 어떨까요? 소유권의 주체가 어제까지 갑이었다가 오늘부로 을로 바뀌었네. 소유권의 주체가 주인이. 그러니까 이것은 권리가 이전되는 것은 주체의 변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똑같습니다. 매매, 증여, 교환. 그러니까 권리가 이전되면 주체가 변경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권리의 변경 중에 내용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권리 내용이. 근데 권리 내용이 양적으로 늘어나고 줄어들고 증감하는 양적 변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질적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다시피 시험 기출지문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조그맣게 있는 거 요거 18회 기출 표시인 거 아시죠? 이렇게 안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별로 열심히 보실 필요가 없어요. 아, 권리의 내용의 변경이라는 것도 있구나. 됐고요. 권리의 작용의 변경은 조금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다시 봐야 됩니다. 작용의 변경. 권리 작용의 변경은 다른 말로 효력의 변경이라고도 해요. 동의어기 때문에 두 용어를 다 익숙하게 만들어 두셔야 돼요. 뭐냐? 권리의 작용,
효력이 바뀌는 것은 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저당권의 순위가 승진되는 거. 요거 설명하려고 제가 요 그림 가져왔어요. 붙여놨어요. 제가 막 그려가면서 하는 것보다 이게 좀 보기 좋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을이 갑에게 돈을 빌려주고 저당을 잡았어, 이 건물에. 근데 병이란 사람이 또 갑에게 돈 빌려주고 그 집에 또 저당을 잡은 거지. 저당권이 동일한 건물에 두 개 이렇게 있으면 일물 일권주의 위반 아닌가? 위반 아니지. 저당권은 하나의 건물에 100개도 있을 수 있거든. 건물이 비싸기만 하면. 그러니까 얘도 우선변제권자고 얘도 우선변제권자인데 선순위 우선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이 경매되어서 돈으로 바뀌는 순간 무조건 1번이 먼저 받는 거죠. 얘는 2순위예요. 2순위. 그런데 채무자가 선순위, 1순위 지당권자의 빌린 돈을 갚았어. 채무변제. 그러면 을은 채권, 갑에 대한 채권이 소멸하겠지. 돈 받았으니까.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지. 돈 받았는데. 그럼 1번 소멸, 1번 저당권 소멸. 자, 이거 말소 등기를 해야 되지만 말소 등기를 해야지 소멸하는 게 아니에요. 말소 등기 하기 전에 소멸한 거야. 마치 사람이 사망하면 사망 신고를 하잖아요. 사망 신고를 해야지 사망한 건가요? 신고하기 전에 사망한 건가요? 신고하기 전에 사망한 거지. 그것처럼 빨간 줄 긋기 전에 이미 죽었어. 없어졌어, 저당권은. 그러면 얘한테 뭔가 변화가 일어나, 2번에게. 2번은 원래 저당권의 효력이 2순위 배당 우선변제권자였거든요. 근데 선순위가 사라졌으니까 이 부동산이 경매되면 1순위로 배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당권에 뭔가 변경이 일어났는데 이 저당권의 주체가 바뀐 건 아니죠. 주체는 여전히 병 스스로입니다. 저당권의 내용이 바뀐 것도 아니에요. 저당권의 내용은 우선 변제를 받겠다는 건데 거기 달라진 거 없어요. 단지 우선 변제 순위가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간 거지. 효력이 더 세진 거죠. 이런 게 뭐의 변경이라고요? 효력 변경. 효력을 다른 말로 해서 뭐야? 작용의 변경이라고 해서 이거 외우셔야지. 하나 더. 임차권의 대항력 발생. 원래 임차권은 족보가 채권이에요. 그 대항력 바로 지난 시간 우리 기초이론 7주차 때 요거 개념 배웠는데 대항력이라는 것은 나의 권리를 원래의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대항력이라고 했거든. 근데 채권은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 대항력이 없어요. 하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길 때가 있고요. 그게 138페이지에서 우리가 배웠는데요. 138로 한번 가볼게요. 138. 바로 지난주에 다뤘던 건데 여기서 이 책의 이 부분도 보셨거든. 자, 임차권의 대항력. 자, 2024년도에 임대차 계약을 해서 2년 계약해서 살고 있었어요. 2년 계약해서. 근데 그 다음에 2025년도에 집을 팔아버리네, 갑이, 집주인이. 그래서 이 병이 새로운 소유자가 된 거지. 소유권자가 되어서요. 근데 병이 나보고 나가라 그러네, 세입자 보고. 난 당신 인정 못하겠다고. 그랬을 때 얘가 대항할 수 있느냐? 자기가 취득한 권리, 임차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제3자에게 주장하는 것을 대항이라고 그랬습니다. 대항할 수 있느냐? 결론 배우셨잖아? 대항할 수 없다. 원칙, 대항할 수 없다.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취득하고 있는 이 권리, 임차권의 족보가 이 건물을 지배하는 물건이 아니라 요 갑에게 쓰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채권이다. 갑에게만 행사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다. 그러니까 얘가 2024년도에 임차권 취득했고 얘는 2025년도에 소유권 취득했지만 연도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요 임차권은 갑에게, 병에게는 주장 못하고 오로지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적 권리고 반면 소유권은 절대적 권리여서 누구에게나 내 집이라고 주장할 수가 있지. 한 해 늦게 생겼다는 거 아무 문제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건물을 가지고 채권자하고 건물 자체에 권리가 없는 채권자하고 물권자가 싸우게 되면 물권이 항상 이긴다. 이게 뭐예요? 이게 법원이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물권이 채권에 앞선다는 그런 거였어요. 근데 여기 예외가 있었죠. 예외적으로 임차권의 대항력을 갖출 길을 열어줬지. 몇 가지 이런 법들을 통해서 한 3개 정도 배우셨는데 첫 번째 민법 제621조. 민법 621조에는 부동산 임차인들은 임대인에게 please 부탁해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등기 좀 해주시면 안 돼? 이렇게요. 그래서 임대인들은 등기해줄 의무는 없지만 해줄 수 있어. 해주면 임차권 등기를 등기부에 딱 해버리면 마치 물권자들처럼 전세권자, 지상권자들처럼 대항할 수 있어 없어? 새로운 소유자에게 있지. 그때부터 등기한 다음 날 아니고 그날부터 그 순간부터.
근데 등기를 해준다, 안 해준다? 임대인들이 안 해준다. 그래서 이게 주택일 때는 심각하다. 등기 안 해줘가지고 집주인 바뀌면 쫓겨다니고. 그래서 이거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이 보장이 안 된다라고 해서 81년도에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주택의 임대차 같은 경우는 등기를 안 했다 하더라도 주택을 인도받아서 이사 들어오고 세입자가 임차인이 거기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만 마치면 그날 바로 아니고 언제부터요?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도록 만들어줬지. 그리고 2002년도 월드컵 하던 해에 상임법도 만들어서 상가 건물 임차인들도 상가 건물 인도받고 점포 인도받고 이제 주민등록이 아니라 뭐더라?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생기도록.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 임차권은 대항력이 없어. 대항력이라는 효력이 없는데 이런 요건을 갖추면 대항력이 생기지. 다시 한번 가볼까요? 우리 지금 몇 페이지에서 왔죠? 12페이지죠? 12페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야? 와, 이거 뭐지? 잠시만요. 12페이지에서 왔는데요. 동의를 안 하죠. 12페이지. 그러니까 저런 일이 생기면은 자, 다시 조록 하겠습니다. 자, 권리가 뭐가 바뀐 거예요? 근데 임차인이 이제 예를 든 거죠. 등기했다 칠까요? 등기하면 대항력이 생기는 게 임차권의 주인이 바뀐 게 아니고요. 임차권의 내용이 바뀐 것도 아니야. 사용수익 하겠다는 내용이. 뭐가 바뀌었죠? 효력이 제3자에 대한 효력인 대항력이 없다가 제3자에 대한 효력인 대항력이 생기니 효력이 바뀐 거죠. 효력 변경, 작용 변경이라 하면 이 두 개를 외워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권리의 소멸에는 두 가지 소멸이 있어요. 절대적 소멸이 있고 상대적 소멸이 있어요. 절대적 소멸은 객관적인 소멸이고요. 상대적 소멸은 주관적 소멸이에요. 권리 그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권리 그 자체가 이 세상에서 완전 사라지는 게 절대적인 객관적인 소멸이에요. 예컨대 물건이 멸실되었어요. 이쪽 한번 볼까요? 요 건물이 있었어. 건물에 얘는 소유권자였고 얘는 저당권자였고 얘도 저당권자였네. 근데 건물이 지진에 내려앉아서 멸실되었어요. 물건이 없는데 뭔 소유권이 있겠고 저당권이 있겠습니까? 다 없어지는 거지. 이렇게 해서 이것들은 권리 자체가 세상에서 없어져 버리는 절대적 소멸이에요. 반면에 상대적 소멸은 권리 그 자체는 소멸하지 않고요. 권리가 타인에게 이전되는 거지. 이전되는 거, 이전. 이전되면 원래 권리자는 권리를 잃겠지. 매매. 그러니까 다시 화살표를 타고 거꾸로 올라가 보면 결국 상대적 소멸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다? 그 주체의 변경, 이전적 승계입니다. 그러니까 매매 계약을 통해서 매매 플러스 등기를 하게 되면 매도인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렇게 넘어오는 현상은 누가 이 현상을 부르는지에 따라서 다 달리 불러요. 후주, 을에게 물어보면 저기라 그럴 거야. 후주는 나는 권리 취득했다고, 승계 취득했다고, 이전적 승계 취득했다고 주장할 테고, 전주에게 물어보면요. 전주, 갑에게 물어보면 여기라고 대답할 거예요.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나한테. 상대적 소멸. 그 다음 옆집 사람에게 물어보면 뭐라 할까요? 주체의 변경. 그러니까 그냥 한 가지 현상인데 누가 부르는지에 따라서 제가 기초 이론 때도 설명드렸죠. 저라는 사람을 저희 어머니가 부를 때는 아들이라 부르고 저희 와이프가 부를 때는 남편이라 부르고 저희 아이들은 아빠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호칭이 한 사람을 부르는데 어느 시각에서 호칭하느냐에 따라서 명칭이 달라질 뿐이지 본질은 똑같은 거다. 이렇게 하고 요즘도 하고 여기 보시면 초록색으로 족보 8페이지 여기까지 하고 8페이지 족보 한번 풀어보겠다는 거예요.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여기에 족보책을 보겠습니다. 8페이지 여기. 방금 들으셨기 때문에 되게 쉽게 풀립니다. 그리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쉽네 이렇게요. 방금 듣고 이거 문제 푸는 거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방금 했던 걸 다시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푼다 개념은 아니고 확인을 해보는 건데 여러분 스스로가 이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자기에게 설명을 하면서요. 자기를 설득시키면서 익혀야 됩니다. 자, 볼까요? 건물을 신축했어요. 신축을 했을 때 이는 원시취득, 처음 생기는 거다. 소유권이. 맞죠? 맞습니다. 무주물 선점 252조입니다. 252조. 낚시해서 고기 한 마리 잡는 거. 그것도 새롭게 소유권 취득하는 원시 취득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자, 부동산 점유 취득 시 완성. 부동산을 20년 동안 소유사를 가지고 점유해서 등기를 마쳐서 소유자가 되는 거. 이 소유권 취득은 그 법적 성질이 원시 취득이다. 맞죠? 승계 취득이 아니라 원시 취득이에요. 자, 부동산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얘는 특정 승계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근데 특정 승계보다 더 상위 개념을 말하자면 이 매매를 통한 소유권 취득은 설정적 승계인가요? 이전적 승계인가요? 이전적. 일단 원시 취득이 아니라 무슨 취득? 승계 취득이고 승계 취득 중에서도 이전적 승계고 이전적 승계 중에서도 매매한 그 권리 하나만 넘어오니까 뭐라? 특정 승계다. 이렇게요. 특정 승계. 그 다음에 상속에 의해서 피상속인은 돌아가신 분을 얘기해요. 돌아가신 아버지. 피상속인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권리가 상속인 아들에게 넘어오는 것, 승계되는 것. 이는 권리의 이전적 승계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습니다. 어떤 분들은 선생님 저 이전적 승계 아니고 포괄 승계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좀 이상한 거지. 포괄 승계가 이전적 승계 한 유형이잖아요. 다시 권리의 이전적 승계에는 두 종류의 승계가 있었어요. 권리 하나만 넘어오는 게 뭐라? 특정 승계. 권리가 의무가 다 같이 넘어오는 게 포괄 승계. 둘 다 이전적 승계거든. 그러니까 지금 포괄 승계로 열심히 외웠는데 그 위에 상위 개념을 물어본 거야. 당황스러운 거지. 마치 이런 건데요. 사람에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다고 막 외웠거든. 김태희는 여자라고 엄청 외워놨거든. 내가 김태희는 여자, 김태희는 여자, 김태희는 여자. 근데 갑자기 문제가 김태희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X 이런 거야. 김태희는 선생님 사람이 아니라 여자 아닌가요? 이렇게. 그게 아니지. 사람의 한 종류인데 그냥 여자는. 이게 이전적 승계고 얘가 특정 승계고 얘가 포괄 승계예요. 상속은 포괄 승계인데 이전 맞죠? 이전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갑이 을 소유 토지를 저당 잡았어요. 이런 표현을 잘 안 쓰는데 약간 저렴한 표현이죠. 저당 잡았다. 쓰지 않는 표현인데 저당 잡았다. 이 문제를 내는 고충 어쩔 수 없이 왜 저렇게 되는지 알겠는데 일단 갑이 을 소유 토지를 저당 잡았다. 저렇게 하면 누가 누구에게 돈을 빌려준 것 같아? 갑이 을 소유 토지를 저당을 잡았대. 갑이. 누가 누구에게 돈을 빌려준 거지?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준 거네. 그 갑이 뭐라고 해요? 갑을 채권자, 을을 뭐야? 채무자. 그 저당을 잡은 거지. 거기다가 채무자 소유 토지에 저당을 잡았으니까 설정은 누가 누구에게 해준 거야? 저당권 설정은 을이 갑에게 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 준 거지. 내가 돈 못 갚으면 내 토지를 경매로 팔아라. 이렇게 설정해 준 이렇게 얘가 설정자고 얘가 저당권자예요. 자, 이는 이전적 승계에 해당한다. 이전적 승계가 아니라 뭐죠? 이게 설정적 승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X입니다. 자, 저당권 설정하는 것은 권리의 이전적 승계에 해당한다. 충격적이죠, 문제가. 설정이라고 해놓고 이전이라고 말하네. 이 문제는 뭐와 비슷한 줄 아세요? 남자는 여자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좀 알고 나면은 되게 어처구니 없는 지문인데 이전적 승계예요? 설정적 승계예요? 설정적 승계예요. 자, 1순위 저당권이 소멸해서요. 2순위 저당권이 순위가 승진되었어요. 뭔가 더 세졌네. 권리의 내용의 변경이 아니라 권리의 뭐가 바뀐 거죠? 효력의 변경. 다른 말로 작용의 변경에 해당합니다. 갑이 소유하고 있는 가옥을 을에게 매각해서 팔아가지고 소유권을 상실했어.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되었으니까 갑은 소유권을 상실하겠지. 이거는 절대적 소멸이 아니라 권리의 상대적 소멸이다. 맞나요? 맞죠? 맞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뭐 가볍게 맞추시겠죠. 한 번 들었는데도 맞출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걸 1년 동안 하는데 틀린다? 기적에 가깝죠. 그렇습니다. 됐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책으로 가서 1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3페이지. 자,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그림입니다. 머릿속에 이거는 이제 어떻게 공부하느냐? 설명하기. 이거를 나한테 설명하기. 그래서 그냥 연습장에다가 백지에다가도 좀 쓸 수 있게, 웬만큼 쓸 수 있게 설명하기. 이 틀이 잡혀야 됩니다. 민법 잘 하려면은. 자, 우리는 지금 방금 12페이지에서 권리 변동을 보셨어요.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거. 근데 저절로 그런 일이 생길 일은 절대로 없거든.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데는 반드시 원인이 있어요. 그쵸? 그 원인을 이렇게 불러요. 네 글자로 법률 요건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법률 요건이라고 있네. 법률 요건은 원인이지, 원인. 그럼 이런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이것은 뭘까요? 결과죠. 원인과 결과. 근데 법학에서는 원인을 요건이라고 부르고요. 결과를 효과라고 불러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생긴다. 법적으로 말하면 요건이 갖추어지면 효과가 발생한다. 근데 법률 효과, 법률자를 좀 붙이지. 그냥 요건 효과 이러면 밋밋하니까 심심하니까 법률자를 붙여서 법률 요건, 법률 효과. 법률 요건이 갖추어지면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데,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는 말은 다름 아닌 지금 봤던 권리가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일을 얘기해요. 그런 일이 생기려면 반드시 뭔가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은 이것들이 다 원인이에요. 여기 있는 거 막 적혀있는 노란색 박스 안에 들어있는 것들.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많아요. 엄청 많은 원인들이 있어요. 원인의 숫자는 많은데 종류는 두 종밖에 없어. 법률 요건의 종류는 딱 외우셔야 됩니다. 하나가 뭐라 그런다? 법률행위. 하나는 법률의 규정. 우리나라에 사람은 5천만 넘게 있어. 5천 몇백만 있어요. 종류는 두 종밖에 없어요. 남자하고 여자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럼 사람을 남자하고 여자로 나누는 기준은 성염색체가 XX냐 XY냐 그거 가지고 나눴겠지, 생물학적으로. 그러면 그 원인, 법률 요건을 법률 행위하고 법률의 규정으로 나누는 그건 기준이 뭐냐? 여기 있네 그림 속에 뭐예요? 의사표시예요. 의사표시예요. 의사표시, 의사는 사람의 생각을 말하고 표시는 그 생각을 겉으로 표출하는 말과 행동을 얘기해요. 글을 얘기해요. 내 의사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원인들, 요건들은 하나같이 의사표시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의사표시를 해서 의사대로, 내가 의사표시해서 내가 표시한 그 의사대로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거야. 반면에 여기 있는 원인들은 사람이 의사표시를 한 게 아니에요. 아니고 법에 이럴 때는 이렇게 변동됩니다. 저럴 때는 저렇게 됩니다. 라고 법에 나와 있어. 당사자 의사하고 아무 상관없이 법에 정해진 대로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거지. 딱 양대축이에요. 그러니까 민법 세계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이 틀을 벗어나는 게 단 1도 없어요. 무조건 이거야. 이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도 여러분들 그 책에는 없죠? 붙여왔어요. 이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의 소유권자가 원래 갑이었는데 그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되었어. 갑이 건물의 소유자였는데 그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되었어요. 근데 원인을 하나는 매매로 해보고요. 하나는 상속으로 해볼게요. 매매는 여기에 대표주자, 상속은 여기에 대표주자예요. 딱 구조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 갑하고 을이 매매를 해가지고 소유권이 이렇게 을에게 이전되었으면 그들의 의사에 기한 건가요? 의사와 상관없는 건가요? 그들의 의사. 그들의 의사대로 간 거야.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법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야. 자기들의 의사에 따라 넘긴 거야. 이럴 때 이 매매를 뭐라고 부른다라는 겁니까? 법률 행위라고 부르는 거예요. 반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간밤에. 그래서 아버지의 집이 아들에게 넘어온 거야. 아들이 상속 등기를 해놨는데 사실 등기 안 해도 넘어와요. 이 이전된 것은 아버지의 의사도 아들의 의사도 아니고 민법 법전에 나와 있어. 상속이 되면 아들이 가져간다고, 상속인이 가져간다고. 의사하고 상관없지. 이럴 때 이 상속과 같은 원인을 이렇게 부르죠. 법에서는 뭐라고요? 법률의 규정. 이 법률의 규정이 규정 몇 조 몇 항을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규정 몇 조 몇 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도 몇 조 몇 항 다 있어. 여기 매매에도 563조, 596조 다 있어. 618조. 조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도 조문이 없을 때도 있어요. 멸시 이런 건 조문이 없어요. 신축 이런 거는 법조문이 없거든. 그러니까 저 법률의 규정을 법률 규정 몇 조 몇 항으로 착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원인 중에서 뭐가 들어있지 않은 것, 사람의 의사표시하고 관계없는 것들을 그냥 뭐라고 부르는 거다. 법률의 규정이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민법 세계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딱 두 종류밖에 없어. 누군가가 그것을 원해서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의사표시해서 의사대로 되는 경우가 하나 있고, 누가 그런 의사표시를 안 했는데 법에 정해진 원리에 따라 그렇게 되는 경우 딱 두 종류밖에 없다니까요. 이 틀을 하루빨리 장착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한번 연습해 볼게요. 여기 적어두시고 36, 61, 124 페이지 수 3개 적어두시고 혼자 공부하실 때 넘겨보시는데, 자 이거 5대5니까 여러분들 하나씩 불러주세요. 일단 36부터 가볼게요. 36부터 가볼게요. 36. 자 보세요. 제가 색깔 깔맞춤도 해놨거든. 의도적으로. 엄청 용의주도하게 치밀하게 만들어지지. 파란색 보이십니까? 법률행위. 빨간색 법률 규정 보이시죠? 대리권이 생겼어. 대리권 살짝 한번 들으셨죠? 누군가를 그 사람 이름으로 계약할 수 있는 권한. 대리권이 발생했거든요. 근데 대리권도 이유 없이 발생하지 않아. 반드시 원인이 있어, 없어? 발생 원인이 있지. 그럼 원인은 이거 아니면 저거라니까. 발행이 뭐죠? 법률 행위. 빨갱이 법률 규정.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진이 같은 경우는, 수진이 아시죠?
삼촌이 대리권을 수여했거든. 수진아, 삼촌 집 좀 팔아줘. 팔아주면 샤넬 하나 사줄게. 라고 해서 삼촌이 자기 의사에 따라 대리권을 준 거야.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의사 표시에 의해서 대리권이 생겼을 때 임의 대리권 이렇게 부르고, 아이의 엄마, 친권자 같은 경우는 6살짜리 꼬마가 엄마한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아도 꼬마의 의사하고 상관없이 엄마,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그 미성년자인 자기 자식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법에 의해서 부여되거든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생기는 대리권도 있다고. 그 뭐라고 한다고요? 법정 대리권. 이 법정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는지 아시겠죠? 법률의 규정에 제일 첫 글자하고 제일 끝 글자를 붙여놓은 거 아닙니까? 법정, 법정 주인, 법정지상권. 전부 다 그게 뭘까요? 법률의 규정. 속뜻은 뭘까요? 뭐가 아닌 거로 말한 거예요. 법률이 아닌 거. 사람의 의사하고 상관없이 뭐가 생기면 다 법정이라는 단어를 붙여요. 법률 규정이라고. 그 다음 두 번째 페이지는 몇 페이지였어요? 네? 60일? 60일로 한번 가볼게요. 60일도 똑같아요. 이것도 그림이 똑같은 그림이 다시 나오지 않나요? 자, 부동산 물권이 변동돼요. 토지나 건물에 관한 물권, 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들이 발생, 변경, 소멸하는 원인도 A, O와 B입니다. 법률 행위에서 변동될 때도 있고요. 법률의 규정에서 변동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을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있고,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 상속에 의해서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어떤 게 논점이냐? 법률 행위를 통해서 물권 변동이 일어나려면 186조 적용을 받는다. 뭐 해야 된다? 등기해야 된다. 지들이 계약만 해놓고 의사표시만 딱 해놓고 계약서 다 써놨어. 근데 등기소 가서 등기 안 했어. 그러면 어른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죠. 반드시 등기해야 되죠. 법률 행위일 때는. 반면에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아들이 소유자가 된다? 이 아들은 등기를 했지만 사실 이번 등기를 아직 안 했다 하더라도 소유자가 되었을까 안 되었을까? 되었죠.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나중에 등기하겠지. 내 거라고 공시하기 위해서, 또 처분하기 위해서. 이쪽은 등기를 안 했다고 소유자가 안 되는 건 아니고, 등기 안 해도 소유자가 되고, 이쪽은 이 사람이 아직 이번 등기 안 했으면 이 여자는 소유자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어요. 하나 더 볼까요? 몇 페이지로 그랬어요? 124페이지. 자, 이건 해제권이에요. 계약을 체결을 했다가 그 계약을 일방적 의사표시로 계약을 엎어버릴 수 있는 권리, 해제권이에요. 해제권도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해제권도 발생하는 원인이 있어 없어? 분명히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그 원인이 발행인은 뭘까? 여기 안 적혀 있지만 법률 행위, 빨갱이는요. 법률의 규정. 그러니까 두 사람이 계약을 하면서 갑과 을이 계약을 하면서 자기들이 해제 사유를 합의해 둔 거야. 자, 이런 일이 생기면 계약 해제할 수 있는 걸로 하자. 그러자 해서 계약서에 적어놨어. 그럼 그 해제권은 그들의 의사에 의해서 생겼어요. 의사하고 무관하게 생겼어요. 의사에 의해서 생겼어. 그 해제권을 뭐라고 부른다? 약정 해제권이라고 그래. 계약으로 정해진 해제권. 이렇게. 근데 자기들이 약정 사유를 굳이 안 만들어도 법의 544조, 546조에는 계약을 했는데 일방 당사자가 자기 채무 이행을 지체를 하면 상대방 당사자는 계약 해제할 수 있다고 법에 나와 있어.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이행 불능시키면 상대방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법에 나와 있어. 이런 이행 지체나 이행 불능,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권이 생기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하고는 상관이 없이 무엇이 인정한 거죠? 5글자로 표현해봤어요. 법률의 규정이 인정한 거야. 그 2글자로 표현해보세요. 법정이야. 붙여보세요. 뭐야? 법정의 채권이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곳곳이 다 저러하다니까. 이거를 빨리 이 민법의 비밀이 갖추다는 이 비밀을 빨리 간파를 하셔야 돼요. 모든 원인이 다 저래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우리가 지금 13페이지에서 왔죠? 그래서 이거를 잘 아셔야 돼. 이쪽을. 근데 이쪽은 다 법률 행위들이거든. 여기 매매, 교환, 임대차,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취소, 추인, 해제, 해지 다 법률 행위들인데, 그러니까 이쪽은 이 행위를 할 때 뭔가 사람이 뭔가를 원했던 거지. 내가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을 원해서 의사표시해서 그 의사에 따라서 뭔가 변동이 일어나는데, 다시 법률 행위를 둘로 또 쪼개놨네. 위쪽 법률 행위는 계약이라 부르고 아래쪽은 단독이라 그래. 이것도 차이가 뭐냐면은 위에 있는 매매나 교환이나 임대차,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은 한 사람이 아무리 원해도 한 사람이 용을 써도 권리 변동이 일어나지 않아. 효과가 생기지 않지. 반드시 한 사람의 의사와 또 다른 한 사람의 의사가 합치되었을 때만 뭔가 변화가 일어날 때. 그런 법률 행위가 있어요. 그런 법률 행위들을 뭐라고 부른다?
계약이라고 그래요. 다 계약이잖아.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임대차 계약, 전세권 설정 계약. 내가 저 집 사고 싶은데 땅 주인이 안 판대. 그럼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교환도, 임대차도, 전세권 설정도. 이런 것들을 계약이라 그러고, 사기를 당해서 취소를 한다? 저쪽에서 돈을 안 줘서 계약을 해지한다? 그 다음에 채권자가 돈 안 받겠다고 채무를 면제해 준다? 유언을 한다? 이런 것들은 상대방하고 합의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내가 사기당한 게 맞다면 내가 취소하고 싶으면 취소하는 거야. 상대방과 합의를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합의이고요. 이것들은 합의일까요? 일방적인 의사표시일까요? 일방적. 단 하나의 의사표시로 그 일방이 원하는 대로 권리변동이 일어난다면 그런 법률행위를 뭐라고 부른다? 단독행위. 그러니까 법률행위는 뭐도 있고 뭐도 있다는 거네. 계약도 있고 단독행위도 있고 하나 더 있었지. 떼거지로 들어있는 합동행위라는 것도 있는데 워낙 안 중요해서 그냥 얘는 왕따 시켜버린다. 이렇게. 됐습니다. 요 정도. 요게 기본 틀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 밑에는 지금 라운드에 안 합니다. 이건 다음번에 3, 4월 라운드 그때 할 거예요. 이렇게 하고. 여기는, 여기 해당하는 딱 기출문제는 없지만은 해서 저 넘버 2죠. 좀 쉬었다가 2교시로 들어가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